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삼국지 인생 공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고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지식인의 교양을 구성하는 핵심 고전서입니다. 삼국지 속 인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했던 말이나 정치와 전쟁, 인간관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뛰어난 문장을 선정하여 그 명문장에 담긴 의미를 재밌는 장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구독자님들께 도서를 증정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상평 한 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선정해서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삼국지의 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천하를 움직인 이야기 삼국지 인생 공부 파스칼 출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우니 신뢰하되 경계하라. 사람을 보는 관심법.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기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 명제는 삼국지에서 수많은 인물의 배신과 모략, 신의와 오해가 얽히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꿰뚫는 말입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믿되 너무 늦기 전에 시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연기가 하늘을 덮은 어느 음산한 저녁, 조조는 낙양 외곽의 군영에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사 너머로 깃발이 나부끼고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부에서 적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조조는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 중 하나가 내 등을 노리고 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하들과 장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회의는 전략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조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조조는 속으로 냉정하게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고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수들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수백 전장을 누볐고 숱한 밤을 함께 세웠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장수들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1000가지 겉모습을 하고 10,000가지 속셈을 품는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하여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 군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거짓된 명령서를 작성한 뒤 신뢰하던 신복 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문서를
책상 위에 일부러 펼쳐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전술 지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암호처럼 숨겨진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조가 파견한 정탐꾼이 적진에서 그가 얼마 전 거짓으로 작성한 명령서와 똑같은 명령이 언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놈이 미끼를 물었군.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전군 앞에서 그 장수를 체포하여 직접 신문한 뒤 배신의 증거를 확인하자 단칼에 참수령을 내렸습니다. 장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조조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 어두워 가늠할 수 없기에 나는 늘 경계한다.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다. 그 말은 명령보다 강했고 어떤 처형보다 무거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부하들은 조조 앞에서 그 어떤 속셈도 감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조의 군대에서는 누구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심난측, 방인지심 불가무. 이 말은 그의 삶과 통치, 그리고 전장위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 사마의의 생애와 처세술을 꿰뚫어 대변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신중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속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동시에 누구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했던 자였습니다. 사마이는 젊은 시절부터 총명함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높았지만 조조는 능력이 있는 자를 등용하되 동시에 경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마이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 조조에게 불려갔을 때 일부러 병든 척하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가 사마이는 용이 하늘로 오르려 할 자라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로 자기 뜻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말을 아끼고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양수의 처형 사건 내막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수는 조조의 신하로 지혜롭고 말솜씨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여 조조의 의중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조조에게 자주 언급했습니다. 조조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꿰뚫는 양수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진영 입구에 계륵이라는 암호 같은 말을 남기자 양수는 즉시 이제 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계륵은 먹을 건 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달개 갈비처럼 전쟁에서 빠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이지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고 더 이상 양수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그를 처형해버립니다. 이는 조조의 모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 즉 자신의 권위나 심리적 균형을 흔드는 사소한 요소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더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조조는 한번 불신이 생기면 아무리 유능한 신하라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인심난측의 철저한 적용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계산하며 타인의 속마음도 끊임없이 경계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마이는 휘하 장수들에게조차 무한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맹을 맺거나 부하를 중용할 때조차 항상 그 사람의 배경, 성격, 감정적 반응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능력 있는 장수, 장춘화의 직원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와만 전략을 나누며 실권을 사적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서진을 세운 뒤에도 공신들보다 자신의 혈육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만들며 반란의 싹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충성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말을 믿었고 오직 관계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체계만이 안전을 담보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심난측, 방인지심 불가무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척하며 남의 경계를 푸는 전략. 둘째, 상대방의 경계심과 심리를 역이용하는 처세. 셋째, 조직 내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통제술. 넷째, 자신이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연기하는 인내력. 사마이는 단지 냉혹한 전략가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만든 지략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격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현실의 지혜입니다. 회사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때때로 직원, 파트너, 투자자들의 겉모습과 말에만 의존해 판단을 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관계 앞에서 이해관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신뢰가 곧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사람을 믿되 시스템을 먼저 세우고 사람보다 구조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마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기회를 노리는 이들도 있고 조조처럼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중의 계산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명제는 현대사회에서도 조직 내부의 균형과 객관성,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검증을 거치고 신뢰 속에서도 건전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결국 인심난측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균형과 준비를 갖추라는 조언입니다. 재앙 속엔 기회가, 행복 속엔 위기가 숨어 있다. 유장의 허를 찌른 유비.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제갈량. 평온한 일상 속의 위기는 슬그머니 다가오고 고통의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오히려 나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갈량의 위 명언은
삼국지에서 그의 전략적 사고와 인생 철학을 반영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운명론적인 해석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를 대비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삼국지 속에서 이 문장이 잘 적용된 사례는 유비의 익주정벌과 조나라와 진나라의 정평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촉당의 하늘은 평온했지만 그 아래서는 거대한 변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익주의 태수 유장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멀리 형주에 있는 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유비 장군이라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 우리 익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유장은 유비가 한실의 후손이며 비교적 신의가 있는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조조나 손검보다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장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본성을 드러내며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장의 요청을 받은 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를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에 그의 책사 법정은 유비에게 직언을 남겼습니다. 주공, 형주만으로는 장기적인 생존이 어렵습니다. 익주는 곡창지대이며 산악지형이 있어 방어가 용이합니다. 익주를 얻는다면 촉한의 꿈을 이룰 기반이 마련됩니다. 유비는 도의적으로 유장을 배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유비는 지금까지 강대한 조조의 위협 아래 떠돌며 근거지 하나 없이 명맥을 유지해왔습니다. 형주는 손건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언제든 빼앗길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땅이었습니다. 반면 익주는 비옥한 땅과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지역이었기에 유비가 삼국의 한 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익주로 진군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장의 군대를 돕는 명분으로 군사를 이끌었지만 점차 익주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유장의 무능함을 이용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유비가 익주로 들어오자 익주의 신하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이들은 유비가 한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 자이므로 촉당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방희 같은 인물들은 유비가 익주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장송과 같은 일부 신하는 유장이 유비를 초청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유비가 지금은 돕는 척하지만 결국 익주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장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비를 신뢰하며 그를 강력한 동맹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군대가 익주의 각지를 돌며 점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유장의 신하들도 서서히 유비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비와 유장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유장의 측근들이 유비가 언젠가 당신을 몰아낼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유비는 익주 각지에서 지지 세력을 얻었으며 점점 자신의 병력을 늘려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장에게 공식적으로 익주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유장의 군대는 유비의 정예군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익주의 주요 요새들은 유비의 수중에 들어갔고 결국 유장은 자신의 성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익주를 차지하며 비로소 촉환을 세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유비를 초청함으로써 장로의 위협을 막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처음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익주를 차지하며 유장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화입니다. 반면 유비의 입장에서는 형주에서 떠돌며 근거지가 없던 상황, 그것이 화였습니다. 하지만 유장의 요청을 기회로 삼아 익주를 차지하고 촉한을 건국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재앙 속에 기회가 숨어 있고 행복 속에도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제갈량의 철학을 완벽히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유장은 유비를 초청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고 유비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제갈량이 위기 속에서 역으로 기회를 찾은 다른 일화는 적벽대전 직전 제갈량이 손건 진영에서 조조에 맞서 싸울 계책을 함께 논의하던 중 주유와의 지략 대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에게 10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라라는 시험을 내립니다. 이는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일종의 책략이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이 이를 해내지 못하고 체면을 구기거나 심지어 처벌받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하, 세 날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오나라 장수 노숙과 함께 볏짚으로 덮은 작은 배 여러 척을 준비하고 흙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배 위에 가득 세운 다음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 시간에 조조의 수군이 있는 곳으로 배를 띄워보냅니다. 조조는 안개 때문에 적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혹시라도 기습이 아닐까 염려한 나머지 직접 공격하지 않고 멀리서 화살로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제갈량은 조조의 배에서 날아온 수만 발의 화살을 볏짚과 허수아비에 받아내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를 주유에게 바치며 조조에게 화살 10만 발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초선 차전, 즉 볏짚으로 덮은 배로 화살을 빌린다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이 일화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 적의 자원을 이용해 아군의 약점을 보충하는 전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 전략, 외교, 리더십에서도 널리 인용되며 자원이 부족한 위기에서 지혜로 복을 찾아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제갈량이 말한 화해 복지 소의, 복해 화지 소복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운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과 전략에서 변화를 읽고 대비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한 기업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더라도 기술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경쟁자에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위기를 겪은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하면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기업의 예로는 장난감 기업 레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던 레고는 닌텐도 같은 디지털 게임이 보편화되면서 아이들의 관심이 멀어져가 2004년 하루에 100만 달러씩 손해를 보며 기업의 파산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레고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바로 인류학자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생활하며 그들에게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진짜 놀이는 아이들에게 도전, 몰입, 성취감, 사회적 인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레고는 더 복잡하고 더 크고 더 고난이도인 조립 세트를 출시합니다. 결국 레고는 부활에 성공하고 어른들을 위한 시리즈까지 성공시키며 부동의 아날로그 장난감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고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에서도 섣부르게 디지털화로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신중하게 탐색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결과 어른, 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와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삼국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중요한 인생 전략입니다. 지혜는 남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깨달음은 자신을 아는 데서 완성된다. 유비의 용인술과 실수.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유비. 요즘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빠르게 판단하고 몇 초 만에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타인의 속을 꿰뚫는 데는 민첩하면서 자기 내면의 동기와 한계는 끝내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관계는 자주 어긋나고 선택은 반복해서 후회로 남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 또한 수많은 판단과 오판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비는 삼국지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촉한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과 스스로를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유비는 천하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보완해줄 뛰어난 인재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제갈량을 찾아간 일화입니다. 유비는 이미 조조와 손건에 비해 훨씬 불리한 입장이었고 자신의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전투와 전략에 있어 조조만큼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했으며 강력한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비는 용맹한 장수, 관우와 장비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는 책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러 군벌 사이를 떠돌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번번이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한 인물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제갈량, 자아는 공명, 세상은 그를 와룡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지혜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다는 소문을 들은 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가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해 줄 것인가? 하지만 유비는 인재를 얻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눈 덮인 험한 산길을 따라 제갈량이 머무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제갈량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유비는 실망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제갈량의 하인들이 공명께서는 아직 돌아오실 기약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누구인데 한낱 책사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공손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시 찾아오자. 며칠 후 유비는 다시 초가집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장비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칼자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를 왜 자꾸 찾아와야 한단 말입니까? 유비는 장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그를 받아줄 만한 군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 며칠 뒤 유비는 거센 눈보라를 헤치고 다시 제갈량의 초가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유비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비는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명이시여, 저는 3번이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천하가 혼란에 빠진 지금 저에게는 공명과 같은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한동안 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유비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라 직접 눈보라를 헤치고 자신의 초가집을 찾아와 거듭 진심으로 호소하는 정성과 인품을 갖춘 진정한 군주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유비가 자신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은 길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야 천하를 도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유비의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천하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인재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그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을 얻기 위한 그의 삼고초려가 성공하여 와룡을 자신의 곁에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촉한을 건국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유비가 가장 신뢰하는 책사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책사의 등용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어떻게 사람을 얻고 대업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유비는 단순히 인재를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우와 장비 같은 무장을 신뢰하며 전투를 맡겼고 제갈량과 쌍벽을 이룬 지략가, 방통과 같은 책사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조가 개인적인 능력과 군사적 전략으로 천하를 장악하려 했던 것과 달리 유비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항상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무리하게 출전한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잃고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유비가 평생을 함께하며 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절부터 함께 싸워온 그가 손권에게 배신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유비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그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유비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비의 주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갈량과 신하들은 손권과의 전쟁이 촉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폐하, 지금은 위나라와 싸울 때이지 오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다툼이 아니라 형제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손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형주의 수치를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전장에 나섰고 대군이 출정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촉한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고 유비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우의 원수를 갚는다. 유비의 군사들은 사기충전했으며 마침내 오나라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이미 유비의 복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장수 육손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대군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나라의 지형을 활용한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촉군이 오나라 영토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도한 뒤 적절한 순간을 노려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오랜 행군 끝에 오나라의 깊은 계곡과 숲속의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날씨와 오랜 행군으로 인해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육손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자 오히려 조급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지? 설마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냐? 그는 스스로 승리를 예감하며 안일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육손의 군대가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은 촉군의 진영 곳곳에 불을 질렀고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병사들은 대열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촉군의 진영은 불길에 휩싸였고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유비는 패배를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 전쟁에서 촉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비는 형제의 복수를 위해 출정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비는 백제성으로 후퇴했고 그곳에서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 있었고 결국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경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습니다. 이 이릉대전은 유비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으며 결국 촉환이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원수를 갚겠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것이 그의 패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손건과 협력했다면 촉한은 더욱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처참한 패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지인 자지, 자지 자명은 단순한 지혜의 격언이 아니라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유비의 생애에서 삼구초려의 성공과 이릉대전의 패배는 이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삼구초려에서 유비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보완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조조처럼 강력한 정치적 기반도 없고 손건처럼 강대한 지역 세력도 없었기에 오로지 인재를 등용하여 세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갈량이라는 뛰어난 전략가를 얻기 위해 그를 3번이나 찾아가며 자신의 진심을 보였고 결국 그의 책략과 조언을 통해 촉한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남을 알고 자신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으며 이는 그를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로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릉대전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유비는 형주를 잃고 관우가 전사하자 분노에 휩싸여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권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며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을 맹신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했으며 손건과의 싸움이 장기적으로 촉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리한 출정을 감행했고 육손의 전략에 말려들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릉대전의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유비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백제성에서 후회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으며 이는 촉한의 몰락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현대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명확히 알고 적절한 조언을 받아들이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인자지, 자지자명, 즉 남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려우니 신뢰하되 경계하라. 사람을 보는 관심법. 신뢰는 관계의 시작이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위기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 명제는 삼국지에서 수많은 인물의 배신과 모략, 신의와 오해가 얽히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꿰뚫는 말입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믿되 너무 늦기 전에 시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연기가 하늘을 덮은 어느 음산한 저녁, 조조는 낙양 외곽의 군영에서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사 너머로 깃발이 나부끼고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부에서 적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조조는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사람 중 하나가 내 등을 노리고 있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하들과 장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회의는 전략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조는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조조는 속으로 냉정하게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고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수들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와 함께 수백 전장을 누볐고 숱한 밤을 함께 세웠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장수들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 가지 겉모습을 하고 만 가지 속셈을 품는다. 내가 너희를 믿는다 하여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순간 군막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조조는 거짓된 명령서를 작성한 뒤 신뢰하던 신복 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문서를 책상 위에 일부러 펼쳐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전술 지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암호처럼 숨겨진 진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조가 파견한 정탐꾼이 적진에서 그가 얼마 전 거짓으로 작성한 명령서와 똑같은 명령이 언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눈을 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놈이 미끼를 물었군.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조는 전군 앞에서 그 장수를 체포하여 직접 신문한 뒤 배신의 증거를 확인하자 단칼에 참수령을 내렸습니다. 장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조조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더 크게 뜨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깊고 어두워 가늠할 수 없기에 나는 늘 경계한다.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다. 그 말은 명령보다 강했고 어떤 처형보다 무거운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부하들은 조조 앞에서 그 어떤 속셈도 감히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조조의 군대에서는 누구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심난측, 방인지심 불가무. 이 말은 그의 삶과 통치, 그리고 전장위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절대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삼국지 최후의 승리자 사마의의 생애와 처세수를 꿰뚫어 대변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온화하고 신중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속마음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동시에 누구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했던 자였습니다. 사마이는 젊은 시절부터 총명함이 뛰어나기로 이름이 높았지만 조조는 능력이 있는 자를 등용하되 동시에 경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마이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처음 조조에게 불려갔을 때 일부러 병든 척하며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조가 사마이는 용이 하늘로 오르려 할 자라며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로 자기 뜻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말을 아끼고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이는 양수의 처형 사건 내막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양수는 조조의 신하로 지혜롭고 말솜씨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여 조조의 의중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조조에게 자주 언급했습니다. 조조는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꿰뚫는 양수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진영 입구에 계륵이라는 암호 같은 말을 남기자 양수는 즉시 이제 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계륵은 먹을 건 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달개 갈비처럼 전쟁에서 빠져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이지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했고 더 이상 양수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그를 처형해버립니다. 이는 조조의 모래 한 알도 용납하지 못하는 성향, 즉 자신의 권위나 심리적 균형을 흔드는 사소한 요소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리더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조조는 한번 불신이 생기면 아무리 유능한 신하라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성격을 지녔습니다. 이것은 인심난측의 철저한 적용으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계산하며 타인의 속마음도 끊임없이 경계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마이는 휘하 장수들에게조차 무한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맹을 맺거나 부하를 중용할 때조차 항상 그 사람의 배경, 성격, 감정적 반응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능력 있는 장수, 장춘화의 직원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와만 전략을 나누며 실권을 사적으로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서진을 세운 뒤에도 공신들보다 자신의 혈육을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만들며 반란의 싹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충성은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말을 믿었고 오직 관계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체계만이 안전을 담보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심난측, 방인지심 불가무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척하며 남의 경계를 푸는 전략. 둘째,
상대방의 경계심과 심리를 역이용하는 처세. 셋째, 조직 내에서도 절대적인 신뢰를 주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통제술. 넷째, 자신이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연기하는 인내력. 사마이는 단지 냉혹한 전략가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복잡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생존과 성장 전략을 만든 지략가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 격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현실의 지혜입니다. 회사나 조직을 이끄는 리더는 때때로 직원, 파트너, 투자자들의 겉모습과 말에만 의존해 판단을 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관계 앞에서 이해관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신뢰가 곧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사람을 믿되 시스템을 먼저 세우고 사람보다 구조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마이처럼 자신을 철저히 감추며 기회를 노리는 이들도 있고 조조처럼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중의 계산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명제는 현대사회에서도 조직 내부의 균형과 객관성,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검증을 거치고 신뢰 속에서도 건전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과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결국 인심난측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균형과 준비를 갖추라는 조언입니다. 재앙 속엔 기회가, 행복 속엔 위기가 숨어 있다. 유장의 허를 찌른 유비. 화는 복이 의지하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곳이다. 제갈량. 평온한 일상 속의 위기는 슬그머니 다가오고 고통의 순간에도 새로운 기회는 자라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오히려 나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갈량의 위명언은 삼국지에서 그의 전략적 사고와 인생 철학을 반영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운명론적인 해석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를 대비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삼국지 속에서 이 문장이 잘 적용된 사례는 유비의 익주정벌과 조나라와 진나라의 정평대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촉당의 하늘은 평온했지만 그 아래서는 거대한 변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익주의 태수 유장은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멀리 형주에 있는 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로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유비 장군이라면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 우리 익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유장은 유비가 한실의 후손이며 비교적 신의가 있는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조조나 손검보다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장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본성을 드러내며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장의 요청을 받은 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를 도와야 하는가? 아니면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에 그의 책사 법정은 유비에게 직언을 남겼습니다. 주공, 형주만으로는 장기적인 생존이 어렵습니다. 익주는 곡창지대이며 산악지형이 있어 방어가 용이합니다. 익주를 얻는다면 촉한의 꿈을 이룰 기반이 마련됩니다. 유비는 도의적으로 유장을 배신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유비는 지금까지 강대한 조조의 위협 아래 떠돌며 근거지 하나 없이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형주는 손건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언제든 빼앗길 위험이 있는 불안정한 땅이었습니다. 반면 익주는 비옥한 땅과 독립적인 생존이 가능한 지역이었기에 유비가 삼국의 한 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익주로 진군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장의 군대를 돕는 명분으로 군사를 이끌었지만 점차 익주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유장의 무능함을 이용하며 차근차근 자신의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유비가 익주로 들어오자 익주의 신하들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이들은 유비가 한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한 자이므로 촉당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방희 같은 인물들은 유비가 익주를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장송과 같은 일부 신하는 유장이 유비를 초청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유비가 지금은 돕는 척하지만 결국 익주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장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비를 신뢰하며 그를 강력한 동맹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군대가 익주의 각지를 돌며 점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유장의 신하들도 서서히 유비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비와 유장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유장의 측근들이 유비가 언젠가 당신을 몰아낼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유비는 익주 각지에서 지지 세력을 얻었으며 점점 자신의 병력을 늘려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유장에게 공식적으로 익주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유장의 군대는 유비의 정예군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익주의 주요 요새들은 유비의 수중에 들어갔고 결국 유장은 자신의 성을 열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익주를 차지하며 비로소 촉환을 세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유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유비를 초청함으로써 장로의 위협을 막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처음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익주를 차지하며 유장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화입니다. 반면 유비의 입장에서는 형주에서 떠돌며 근거지가 없던 상황, 그것이 화였습니다. 하지만 유장의 요청을 기회로 삼아 익주를 차지하고 촉한을 건국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재앙 속에 기회가 숨어 있고 행복 속에도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제갈량의 철학을 완벽히 반영하는 사건입니다. 유장은 유비를 초청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고 유비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제갈량이 위기 속에서 역으로 기회를 찾은 다른 일화는 적벽대전 직전 제갈량이 손건 진영에서 조조에 맞서 싸울 계책을 함께 논의하던 중 주유와의 지략 대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에게 10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준비하라라는 시험을 내립니다. 이는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일종의 책략이었습니다. 주유는 제갈량이 이를 해내지 못하고 체면을 구기거나 심지어 처벌받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 날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오나라 장수 노숙과 함께 볏짚으로 덮은 작은 배 여러 척을 준비하고 흙으로 만든 허수아비를 배 위에 가득 세운 다음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 시간에 조조의 수군이 있는 곳으로 배를 띄워보냅니다. 조조는 안개 때문에 적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혹시라도 기습이 아닐까 염려한 나머지 직접 공격하지 않고 멀리서 화살로만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제갈량은 조조의 배에서 날아온 수만 발의 화살을 볏짚과 허수아비에 받아내어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를 주유에게 바치며 조조에게 화살 10만 발을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초선 차전, 즉 볏짚으로 덮은 배로 화살을 빌린다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이 일화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 적의 자원을 이용해 아군의 약점을 보충하는 전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 전략, 외교, 리더십에서도 널리 인용되며 자원이 부족한 위기에서 지혜로 복을 찾아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제갈량이 말한 화해 복지 소의, 복해 화지 소복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운명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과 전략에서 변화를 읽고 대비하는 지혜를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한 기업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더라도 기술 변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혁신적인 경쟁자에게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위기를 겪은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하면 오늘의 위기가 내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 기업의 예로는 장난감 기업 레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던 레고는 닌텐도 같은 디지털 게임이 보편화되면서 아이들의 관심이 멀어져가 2004년 하루에 100만 달러씩 손해를 보며 기업의 파산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레고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소비자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바로 인류학자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생활하며 그들에게서 답을 얻어냈습니다. 진짜 놀이는 아이들에게 도전, 몰입, 성취감, 사회적 인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레고는 더 복잡하고 더 크고 더 고난이도인 조립 세트를 출시합니다. 결국 레고는 부활에 성공하고 어른들을 위한 시리즈까지 성공시키며 부동의 아날로그 장난감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고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시대에서도 섣부르게 디지털화로 전환하지 않고 끝까지 신중하게 탐색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결과 어른 아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와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삼국지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중요한 인생 전략입니다. 지혜는 남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깨달음은 자신을 아는 데서 완성된다. 유비의 용인술과 실수.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밝다. 유비. 요즘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을 빠르게 판단하고 몇 초 만에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타인의 속을 꿰뚫는 데는 민첩하면서 자기 내면의 동기와 한계는 끝내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관계는 자주 어긋나고 선택은 반복해서 후회로 남습니다. 삼국지의 인물들 또한 수많은 판단과 오판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비는 삼국지에서 끊임없이 도망치고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결국 촉한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과 스스로를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유비는 천하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보완해줄 뛰어난 인재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제갈량을 찾아간 일화입니다. 유비는 이미 조조와 손건에 비해 훨씬 불리한 입장이었고, 자신의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전투와 전략에 있어 조조만큼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했으며 강력한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비는 용맹한 장수 관우와 장비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는 책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여러 군벌 사이를 떠돌며 기회를 엿보았지만 번번이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한 인물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제갈량. 자아는 공명, 세상은 그를 와룡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지혜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다는 소문을 들은 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가 나와 함께 천하를 도모해 줄 것인가? 하지만 유비는 인재를 얻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우 장비와 함께 눈 덮인 험한 산길을 따라 제갈량이 머무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제갈량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유비는 실망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제갈량의 하인들이 공명께서는 아직 돌아오실 기약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누구인데 한낱 책사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공손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다시 찾아오자. 며칠 후 유비는 다시 초가집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제갈량은 없었습니다. 장비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칼자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자를 왜 자꾸 찾아와야 한단 말입니까? 유비는 장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 그를 받아줄 만한 군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 며칠 뒤 유비는 거센 눈보라를 헤치고 다시 제갈량의 초가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유비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비는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명이시여, 저는 3번이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천하가 혼란에 빠진 지금, 저에게는 공명과 같은 인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갈량은 한동안 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유비가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라 직접 눈보라를 헤치고 자신의 초가집을 찾아와 거듭 진심으로 호소하는 정성과 인품을 갖춘 진정한 군주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유비가 자신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은 길게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제야 천하를 도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유비의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제갈량은 유비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천하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인재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그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을 얻기 위한 그의 삼고초려가 성공하여 와룡을 자신의 곁에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제갈량은 촉한을 건국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유비가 가장 신뢰하는 책사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단순한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책사의 등용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어떻게 사람을 얻고 대업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유비는 단순히 인재를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우와 장비 같은 무장을 신뢰하며 전투를 맡겼고 제갈량과 쌍벽을 이룬 지략가, 방통과 같은 책사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조가 개인적인 능력과 군사적 전략으로 천하를 장악하려 했던 것과 달리 유비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뛰어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항상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무리하게 출전한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잃고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유비가 평생을 함께하며 동생처럼 아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절부터 함께 싸워온 그가 손권에게 배신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유비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그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유비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비의 주변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갈량과 신하들은 손권과의 전쟁이 촉한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폐하, 지금은 위나라와 싸울 때이지
오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다툼이 아니라 형제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손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형주의 수치를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비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전장에 나섰고 대군이 출정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촉한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고 유비의 존재 자체가 병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우의 원수를 갚는다. 유비의 군사들은 사기충전했으며 마침내 오나라를 향해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이미 유비의 복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장수 육손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대군을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나라의 지형을 활용한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촉군이 오나라 영토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도한 뒤 적절한 순간을 노려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오랜 행군 끝에 오나라의 깊은 계곡과 숲속의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날씨와 오랜 행군으로 인해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고 육손의 군대가 움직이지 않자 오히려 조급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지? 설마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냐? 그는 스스로 승리를 예감하며 안일하게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육손의 군대가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오나라 군사들은 촉군의 진영 곳곳에 불을 질렀고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고 병사들은 대열을 유지하지 못한 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촉군의 진영은 불길에 휩싸였고 사방에서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유비는 패배를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 전쟁에서 촉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비는 형제의 복수를 위해 출정했지만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비는 백제성으로 후퇴했고 그곳에서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모두 지쳐 있었고 결국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형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은 후였습니다. 이 이릉대전은 유비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였으며 결국 촉환이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제의 원수를 갚겠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고 그것이 그의 패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손권과 협력했다면 촉한은 더욱 강한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처참한 패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자지, 자지자명은 단순한 지혜의 격언이 아니라 삶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유비의 생애에서 삼구초려의 성공과 이릉대전의 패배는 이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삼고초려에서 유비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보완할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조조처럼 강력한 정치적 기반도 없고 손권처럼 강대한 지역 세력도 없었기에 오로지 인재를 등용하여 세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갈량이라는 뛰어난 전략가를 얻기 위해 그를 3번이나 찾아가며 자신의 진심을 보였고 결국 그의 책략과 조언을 통해 촉한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유비가 남을 알고 자신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으며 이는 그를 삼국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로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릉대전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유비는 형주를 잃고 관우가 전사하자 분노에 휩싸여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권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며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을 맹신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했으며 손권과의 싸움이 장기적으로 촉한에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무리한 출정을 감행했고 육손의 전략에 말려들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릉대전의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유비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백제성에서 후회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으며 이는 촉한의 몰락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현대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명확히 알고 적절한 조언을 받아들이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지인자지, 자지자명, 즉 남을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